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네,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정책이에요. 네. 네, 금리가 아니고 정책입니다. 정책. 정책. 예, 정책을 좀 세게 풀었을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너무 유명하셔서 이제 셀프 소개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간 저번에 처음으로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네. 덕분에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너무 소장님의 말씀이 네. 예측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들어맞아가지고요. 예. 제가 우선은 요거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 복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그 2021년에 주택 구매를 말리셨어요. 네. 그리고 실거주도 팔아라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썸네일을 네. 그 미디어에서 좀 달기도 했었는데 그때 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2021년이 이제 상승의 막바지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끝나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매수자가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기분만 좋았던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이제 수익이 생기고 이제 투자도 결론이 나는 상황이 되는데 매도를 못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는 이제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21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양도세에 이제 걸리잖아요. 네. 뭐 무주택 같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어쨌든 투자자가 사더라도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팔아야 이제 양도세도 좀 적어지는 구간도 생기고 이런 2년이라는 그 텀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면 2020년 말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하락기로 접어드는 거죠. 네. 매도 시점이. 그러면은 이제 기분만 잠깐 좋았다가 많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그때부터 좀 말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는 것도 상승 이제 폭등장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수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파는 게 거의 거의 로또 맞는 식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늘거든요. 네. 그때 무조건 팔아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험과 이 경험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론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도 이런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상황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냥 가격 오르고 내리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가장 그 우선에 있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을 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30회 가까운 규제를 누적해서 이제 계속 쌓아놨단 말이죠. 근데 그 규제의 특징이 뭐냐면 매수세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매수세를.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 규제 지역 안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규제가 누적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매수자에서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하면 이제 무주택자들만 매수 주체로 남거든요.
그게 이제 대량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대량 거래가 일어날 때 이제 무주택자가 살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무주택자 비율, 주택 보유 비율을 계속 데이터로 보면 거의 5대5 이런 비율. 그렇죠. 5대5에서 이제 줄어들면 40%대 초반까지 갔다가 또 50%까지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40%대 초반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무주택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70에서 80%는 집을 안 산다는 얘기죠. 애초에 그냥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비율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면 대충 봐도 이제 끝났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이미 다 사고 이제 폭등기가 지나서 남은 사람들은 살 여력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사실 적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고 싶은.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추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매도자들 스스로가 못 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호가 갭을 굉장히 크게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아니 가격 부담도 생겼고 지금 매수자들도 살 사람 다 샀고 별로 없는데 호가 갭마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뒤에 내 뒤에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매수를 주저하게. 그럼 그 말씀은 이제 호가 갭이 줄어들면 네. 다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제를 깔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자들이 호가 갭을 크게 안 벌리면 계속 올라가요. 진짜. 왜냐하면 이 분위기 단절이 생기지 않거든요. 분위기 단절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만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샀던 무주택자들까지도 그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렇죠. 근데 이 시장에 단절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열된 시장에서는 분위기 단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괜히 서킷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과열됐다. 그러면 갑자기 거래소에서 딱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정지시키면은 이제 일정 기간 사람들이 좀 진정해가지고 진정하다가 이제 거래되면은 대부분 이제 또 워낙 강한 거는 치고 올라가지만 거기서 꺾이는 조금 올라가다 꺾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서킷 브레이크의 효과죠. 그러니까 분위기 단절을 딱 만들어 버리면 시장에 분위기 단절이 일어나면서 매수자들이 진정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락장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하락장이 좀 왔는데요. 네. 또 이제 그 어제 이제 또 둔촌주공 그 성약 결과도 보면은 이게 조금 앞으로의 시장이 좋지만은 않다. 좀 비관적인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좀 곧 멈출 것이고 또 뭐 미국의 뭐 경기 침체가 약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내년 말이나 아니면 2024년 초 이때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거는 이제 금리를 주로 꼽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혹시라도 이제 더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잘 보면은 금리가 시장을 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논조로 보면 금리가 하락 시장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으로 전환시킨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의문을 가져보면 금리가 그러면 싸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 사지 않을까요? 그럼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지금 금리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금리. 뭐 네. 0 제로죠. 제로. 네. 그러면 일본은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시장을 이긴다라고 전제하는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사실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거를 지금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멈추면 금리가 몇 프로예요?
그래도 한 4% 높잖아요. 네, 높죠. 높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하락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2%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2%로 떨어진다 해도 사실 뭐 그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살까 이런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멈추면 산다. 이것도 뭔가 논리의 비약이 심한 거고, 그렇죠. 거기서 약간 하락해서 뭐 4%에서 3%대 뭐 후반까지 떨어진다.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매수에 적극 참여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면 금리가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매수 대열에 참여를 해요. 근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금리가 아무리 싸도 세금 혜택을 줘도 사람들은 안 산다. 안 사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한 2028년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반등이 있어요. 반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저와의 그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반등이 아니고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군요. 저는 반등이라는 거는 하락 추세, 예를 들어 주식에서 보면 이평선 아래에서 주식이 움직일 때 반등하면은 이평선 위에 딱 거기에 걸려서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등이거든요. 반등의 의미는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정책이에요. 금리가 아니고 정책입니다. 정책. 정책을 좀 세게 풀었을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잠깐. 근데 그게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원인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정책을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정부가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하락하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건지 이걸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실 상승을 정부는 상승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답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나 그 다음에 제스처나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상승의 포커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집값 너무 비싸다. 그렇죠. 떨어져야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냐면 규제를 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떨어지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연착륙은 서서히 떨어지는 거고 경착륙은 빠르게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정부는 시장이 지금 경착륙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원하는 거는 하락에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데 그래도 경착륙은 위험하다. 이거인 거예요. 약간 서킷 브레이커처럼. 그래서 지금 규제를 서서히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규제를 이렇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규제를 지금 굉장히 서서히 조절하면서 그리고 지금 안 풀어주고 있는 거 절대 안 풀어주고 있는 거는 지금 꽉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부가 지금 상승을 원한다는 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